북한은 자신의 체제를 완전히 인정받는 그걸 큰 그림을 그렸겠죠. 그게 빅피처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과 미국 간의 하노이 노딜 끝났죠. 그 다음에 한국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했는데 전혀 역할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걸 완전히 그냥 삶은 소대가리다 이렇게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시켰죠. 그 다음부터 김정은이 또 공을 들였던 것이 바로 푸틴입니다. 네, 북한이 지난 28일부터 1일까지 노동당 전원회 이제 8기 10차 이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가 관심을 뒀던 것이 과연 대외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푸틴과 김정은이 북러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이런 대외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저희가 이제 기출을 주목하고 봤는데 대외 메시지는 거의 나오지 않았고 이 전원회의 자체의 성격이 중간 총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일한 것을 이제 평가하는 건데 이게 지금 중간 과정이니까 중간 총화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김정은이 이례적으로 굉장히 경제가 상승세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 표현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전원회의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점은 바로 이 김정은의 단독 배지가 북한에서 이제 배지를 하지 않고 초상휘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정은의 단독 초상휘장이 등장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휘장 외에 김정은의 이 자신의 지금 초상휘장을 간부들이 처음으로 이 착용을 하고 나오는 자리인데 거기에서 자 지난 6개월의 경제를 보니까 너무 지금 경제가 폭망하고 있고 뭐 인민들의 삶이 어렵고 막 질책하고 이렇게 못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번에 이 자아자찬이라는 거는 명확하게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대외적인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은 상황의 성공적인 면 한 부분 그리고 북한 내부적으로 지금 자신의 정치 우상화를 완전히 공고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김일성, 김정일 옆에 김정은 사진까지 지금 붙은 것을 공표를 했는데 바로 그런 점에서 김정은의 초상휘장을 지금 발표하는 자리였으니까 당연히 경제는 상승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또 하나 이 상승세라고 얘기하는 거는 인민 생활이 나아지고 있거나 또 하나는 뭐 농사가 잘 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농사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 작황이 굉장히 좋다. 근데 우리 잘 아시다시피 뭐 당연히 지금 농사의 추수는 9월이나 10월 돼야 하는 건데 중간 과정에서 잘 되고 있다. 그건 뭐 병충해 정도 없거나 뭐 그런 부분들인데 그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막 정말 경제가 좋아지고 있고 상승세가 됐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 대외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고 또 북한 내부적으로 주민들이 봤을 때 뭔가 지금 상승세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주목할 필요가 있죠. 북한 사람들은 왜 왼쪽 가슴에 김일성, 김정일 휘장을 달고 다녔을까요? 배지가 아니라 북한의 휘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상휘장. 그거는 그냥 내가 북한 사람이다라고 알려지는 게 아니고 내 심장에 김일성, 김정일을 모시고 다닌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심장 위에다가 그 휘장을 달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김정은 휘장이 나왔다라는 거는 내가 김일성, 김정일이 아닌 김정은을 모시고 다닌다라는 그런 의미니까 이게 권력이 굉장히 공고화해졌고 이제 김정은 체제를 완전히 확립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김정은도 그걸 노렸겠죠. 그런데 북한의 권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도적인 권력입니다. 즉 김정은이 등장했을 때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10년 동안 제도적이고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뭐 김정은의 어떤 대외적인 위상이라든지 뭐 총비서라든지 주석이라든지 원수 칭호라든지 이런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부분들을 꾸준히 이제 해왔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사상적인 권력의 강화입니다. 즉 북한이라는 체제는 그냥 제도적으로 어떤 내가 최고 권위자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 정도 끝이 아니고 수령이라는 절대적인 존재로서 어떤 심리적 사상적인 권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수령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북한이 김정은이 나이가 이제 겨우 뭐 처음에 등장했을 때 30대였지 않습니까? 그거는 인민들에게 어버이로서의 이미지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친근한 어버이라는 뮤직비디오까지 얼마 전에 발표를 했고 뭐 심지어는 김주애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이 정말 육체적인 아버지인가 동시에 심리적인 사상적인 어버이로서의 이미지를 명백하게 이제 굳히겠다라는 의도를 보여준 거죠. 그런 점에서 제도적인 부분의 권력 승계는 이미 10년 동안 다 이뤘고 이제 그 다음 부분인 거죠. 심리적 사상적 부분의 어버이로서의 정신적인 부분까지 지배하겠다라는 것이
것인데 그걸 위해서는 결국 뭐가 필요하냐면 김일성, 김정일 옆에 김정은의 초상 사진이 필요한 거고요. 또 가슴에 모시고 다닌다는 휘장이 필요한 거죠. 그게 우상화의 산물인 겁니다. 정치적인 권력화를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조치들인데 바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맨날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야 북한이 흔들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야 이게 오히려 북한의 권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 번 더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 정도로 만약에 북한이 지금 권력 강화를 가고 있다면 중요한 거는 북한 주민들의 민심이겠죠. 이 민심이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상징적인 부분들을 막 하려고 하더라도 제대로 이게 북한 주민들에게 이게 북한 주민들이 그걸 받아들이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0년 동안 김정은이 한 일이 뭡니까? 자신의 제도적인 부분들을 계속 지금 권력을 강화해 왔던 부분들인데 권력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질적인 권력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그거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주민들의 힘. 우리도 권력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북한은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최근에 북한 주민들의 변화되는 힘을 북한 당국은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의식 속에서 이 어떤 높아진 북한 주민들의 어떤 수준들, 인식 수준 이것을 계속 북한 당국은 깨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상징적인 부를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북한의 권력 강화, 뭐 확실한 1인 체제의 그 공고화 이렇게 보지 않고 오히려 북한 내부에 흔들리는 또 다른 증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19년 상황 우리가 좀 거슬러 가봐야 되는데요. 북한과 미국,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지 않습니까? 정말 세계적인 만남이라고 그렇게 세계가 떠들썩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베트남, 하노이 노딜로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서로 주고받은 게 없어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미국과 종전선언을 하고 자신의 체제를 보장받는 게 그게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그 와중에 한국의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뭔가를 좀 힘을 써주기를 원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하노이 노딜 이후에 바로 나왔던 것이 바로 북러 간의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한 거예요. 그때. 이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접고 이제는 그 대항 세력으로 러시아와 손을 잡은 거죠. 그게 2019년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김여정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 그 구실은 남한에서 탈북민들이 대북 풍선을 보내는 것에서 불만을 표출하면서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지만 그때 이미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삶은 소대가리라고 온갖 욕설을 다 쏟아내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남한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하고 문재인과 이 김정은이 만나서 어떤 남북 관계를 풀고 더 나아가서 미국이 여기에 종전선언까지 하면서 북한은 자신의 체제를 완전히 인정받는 그걸 큰 그림을 그렸겠죠. 그게 빅피처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과 미국 간의 하노이 노딜 끝났죠. 그 다음에 한국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했는데 전혀 역할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걸 완전히 그냥 삶은 소대가리다 이렇게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시켰죠. 2020년에. 그 다음부터 김정은이 관심을 들고 공을 들였던 것이 바로 푸틴입니다. 지금 정상회담까지 개최를 했고 푸틴이 김정은에게 이 아우루스 승용차까지 선물했고 온갖 선물은 지금 다 줬잖아요. 김정은도 평양을 방문한 푸틴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의전들을 다 해줬어요. 그게 그냥 단순하게 요식에 나온 게 아니라 이미 2020년부터 상호 간에 어떤 정도의 교류가 있었고 러시아도 사실 그 큰 나라가 북한의 이 조그만 나라하고 뭘 자기들이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변수가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러시아가 그나마 자신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북한이었던 거고 그리고 재래식 무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이 북한이었습니다. 서로가 접점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근에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거, 한국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것을 가장 많이 러시아로부터 받게 되니까 이게 북중 간의 관계까지도 삐걱거리는 상황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게 여기서 이제 분명히 드러나는데 북중 간의 관계는 혈맹 관계예요. 이건 깰 수 없는 관계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삐그덕거릴 것만큼 북러 간이 지금 굉장히 긴밀해지고 있죠. 북한의 김정은 미국에 대해서는 충분히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예전에 트럼프와 회담됐기 때문에 트럼프는 자기가 굉장히 지금 뭐 김정은과 친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북한의 김정은이 판세를 읽을 수 있는 시야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하노이 노딜 이후에 김정은의 관심은 트럼프가 아니라 푸틴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세 자체가 미국과 러시아가 완전히 대립하고 있는 신냉전 구도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김정은이가 이 트럼프 과거에 이 푸틴을 버리고 다시
북한과 뭐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의 관계는 거대한 국제 정세 속에 미국과 러시아가 다시 한번 패권을 다루고 있는 이러한 신냉전 시기에 이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 편승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미국 대선 이후에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봐왔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뭐 그것에서 어떤 빅딜이 이루어지고 그런 관계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것이다라고 전망되죠. 네,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을 때 북중러 삼각동맹, 한미일 삼각동맹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 북러 간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중국과도 당연히 가까워져서 북중러 간의 삼각동맹이 굉장히 공고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한미일 관계의 어떤 동맹 체제와 북중러 관계 동맹 체제는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미국과 러시아의 패권 경쟁 이렇게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상호 경쟁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인 거고 또 하나 그 중간에 북한이 있는데 북한은 그동안에 중국과의 교역이나 밀수를 통해서 그럭저럭 살아왔어요. 중국은 아무래도 동아시아 지역의 급변 정세를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을 개발하거나 뭐 미사일을 쏘거나 이렇게 해서 영향력이 미국의 영향력이 동북아 지역까지 확대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봐왔던 부분인데 중국은 그나마 그래도 북한을 그럭저럭 버텨주는 상태, 이 상태만 유지시키면 되는 거예요. 북한이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다거나 동북아 상황을 뭐 변화시킬 수 있는 군사적인 조치를 취한다거나 그런 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어떻게 합니까? 중국이 말리는 거에도 불구하고 계속 핵실험하고 있고 미사일 쏘아대지 않습니까? 중국으로서는 그게 불쾌한 거예요. 중국으로서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그나마 중국으로부터 받던 경제 지원과 원조를 중국이 열어줘야 되는데 코로나19가 분명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규모 교역을 지금 안 열고 있어요. 북한은 불만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금 어디서 받을 수 있냐?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북한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쌀과 원유입니다. 이게 어떻게든 공장이 돌아가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그러다 보면 원래 가장 기초는 바로 원유이지 않습니까? 그 원유의 수입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지금 러시아가 해주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그동안에 철교도 육로도 여러 군데 놓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신의주와 단동을 연결할 수도 있고 마안포, 지안선도 있고요. 또 그 해산, 뭐 두만강 지역에도 이렇게 철교, 육로가 다 놓여져 있는데 러시아하고는 북한이 철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육로를 놓겠다는 거죠. 육로를 놓는다라는 거는 인력과 장비나 물자가 서로 오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것도 쉽게. 그런 점에서 이 북한으로서는 명확하게 러시아라는 지금 끈을 잡은 거고 이 중국으로부터 자기들이 뭐 조금 이렇게 중국으로부터 굳이 경제 원자 안 받아도 러시아로부터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또 받는 것만 하지 않고 자신들이 줄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중국에 대해서는 자기가 줄 게 없어요.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뭘 주겠습니까? 근데 러시아로서도 북한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과 북중 협력을 그렇게 그럭저럭 가기보다는 러시아와 명확하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완전한 동맹관계, 전략적 포괄적 동맹관계로 가겠다라는 게 김정은의 입장인 거고 더군다나 여기에 지금 한국과는 완전히 별개의 다른 두 개 조선을 공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자신의 든든한 우방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북한은 러시아에 지금 기대는 거고 그러한 국제정세 판세를 김정은이 읽고 있다라는 거죠.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북미 정상회담을 열릴 가능성이라든지 뭐 트럼프가 김정은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이번에 김정은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하나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더군다나 이 미국과 러시아의 패권 경쟁이라는 명확한 두 개의 구도 속에서 북한은 명확하게 지금 러시아 쪽으로 기운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가 무슨 균형 외교로 우리가 흔히 균형 외교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한국 균형 외교를 통해서 뭐 한미 간의 관계, 한중 간의 관계 이거를 균형 외교를 합자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북한 저는 이것도 불가능하지만 북한 입장에서 북미 간의 관계 균형 외교, 북러 간의 관계 균형 외교 이거를 북한이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그렇다고 미국도 트럼프가 바보가 아닌데 이게 러시아하고 지금 손잡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그거를 갈라놓으면서 굳이 북한을 데려가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북한의 동맹 관계라든지 뭐 한미 관계가 굳건히 가는 상황에서 북한을 일부러 끌어들여서 뭔가 그 과거처럼 뭐 미국 간의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이렇게 북러 간의 밀착 그리고 한미일 동맹 간의 밀착 이런 부분들을 사러 가면서 굉장히 좀 경쟁적인 관계로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죠. 네, 이번 북러회담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할 점이 바로 북한의 어떤 양국의 전쟁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개입하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사실 담고 있습니다. 전쟁까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정말 북한의 어떤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때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이제
마련된 건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려하고 있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런 상황들이 되었을 때 가장 좋은 적절한 대안,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체제를 선택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동독 서독의 사례였던 거죠. 우리가 서독이 동독을 흡수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동독 주민들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서독의 자유민주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이겠다고 인정한 결과라는 겁니다. 결국 북한 주민들이 그러한 유사 사태가 왔을 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같은 영토 안에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겠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자신들의 체제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 외세 개입을 할 여지는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수세적이고 어떤 뭐 미래를 예측한다는 차원에서 뭐 러시아가 북한에 개입하게 되면 자동 저항에 있어서 이렇게 뭐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의 여론을 깨우고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알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를 유입을 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북한 사회 내부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체제의 모순을 자기들이 깨달아서 정말 자신들의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힘을 키워줘야 된다는 것이 저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